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부산시 기습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철거를 막기 위해 저항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고돈 부산시장에 대한 출근 저지에 시청 농성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밥상머리 어떤 이야기로 채우고 계십니까?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 이하린 변호사 두 분께서 밥상머리 채워주시겠습니다. 권 박사님, 부산시청 앞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네, 부산시가 지난 금요일 날 퇴근 시간 약 6시 무렵에 그때 이 부산 동구에 있는 정발장군 동상 앞에 세워져 있었던 이 이른바 강제징용 노동자상 이것을 기습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것을 가지고 이 공론화를 하자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지 불과 6시간 만에 이 철거를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지키고 설치하려고 했던 단체들과 지금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뒤통수를 친 거죠. 아무도 모르게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폭력적으로 법으로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야만적인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그걸 막아선 거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치 장소를 논의하고 있는 중에 변호사님, 이거 갑자기 철거를 했던 상황, 이거 왜 그럴까요? 네, 시청에서는 지금 일관되게 도로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점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무단 시설물입니다. 노동자상의 설치가 선의의 지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남구 대원동 국립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 내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도로법상의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없었으니까 무단 시설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론화 논의를 하자라고 한 뒤에 갑자기 이렇게 철거를 해버렸으니까요. 공무원 노조 인터뷰도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인터뷰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나 소녀상을 처음 건립할 때부터 저희들은 전 조합원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후손들도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선전전을 하고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전부 1,000원 이상씩 모금을 다 해서 전 조합원의 뜻이 담긴 이 노동자상을 시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끌어냈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친일의 앞잡이로 내셨다. 친일의 부역자로 내셨다.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나선 겁니다. 오고돈 시장 출근길이 많이 힘들었다면서요? 네, 어제 아침에 오고돈 시장에 출근하는 것을 이제 저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직원들이, 이 노동조합원들이 이제 시청에서 점거를 했었는데요. 아, 저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고돈 시장의 어떤 관사, 부산 남천동에 있죠. 그 관사에서 이 관용차를 타고 시장에 출근을 하다가 이 시청 주변에서 차를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실로 들어간 것이 발견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항의를 하면서 이 노동조합원들과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 동상을 철거를 한 책임자를 처벌을 하고 그리고 그 오 시장의 어떤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오 시장이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위원회에서 지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후 공론화의 방식이나 내용은 온전히 이 기구에 위임하겠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와 그리고 시민단체는 이미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건립을 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공론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권 박사께서는 또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제 정치학도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노동자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한번 좀 원론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그 이른바 이제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미쓰비시 상사 같은 곳에서 우리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강제징용을 당했죠. 강제노동징용을 당해서 거기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이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한국은 교전국이 아니었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 이제 직접적인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일본이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강제징용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했습니다. 그쪽은 제대로 했네요. 사과도 했습니다. 제대로 했고요. 네, 그런데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서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다 끝났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겠죠.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 노동자 상을 세워서 일본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같은 한국 국민으로서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앞서 있었던 이것이 어떤 도로법상의 위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1961년에 있었던 유엔의 국제연합의 비엔나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각국 정부는 외국 공간의 안녕과 그리고 품위 유지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한다. 이런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본 공간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입장이 항상 상충이 돼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이렇게 집요하게 그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녀상 뒤에 보면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20만 명의 한국의 조선의 소녀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것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하원 의회에서 이른바 위안부 관련된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이 통과가 될 때 그런 배경으로 많은 힘이 작용을 했던 것도 이 위안부 소녀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던. 그렇죠. 세계 곳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확산이 되면서 일본 정부를 압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의 큰 작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조금 더 정치적인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소녀상,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결국은 어디 설치하느냐 위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공로나 기구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위치를 정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즉시 반환을 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노동자상 돌려달라 이런 입장인 모양이죠. 원래 장소에 돌려놔라는 거죠. 이 노동자상을 돌려받고 올바로 세우고 시장의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이 투쟁을 이어갈 겁니다. 어저께는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면담을 받아주지 않아서 앞으로 밤샘 농성부터 종일 증거 농성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권 박사님, 저 평화의 소녀상,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필요하다. 그런데 굳이 일본 영사관하고 대사관 앞에 이걸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부산 시민공원이라든지 역사기념관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 박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를 압박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걸 따졌을 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고 그리고 모든 개개인의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역사를 쓰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지만 근데 수많은 해석이 있는 그 역사 중에 그 국가의 역사로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는 국민의 몫이죠. 그래서 일본이 정치인이 정부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이 그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말하는 입장에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소녀상이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일본 국민들마저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단초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좀 부작용도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 노동자상 건립과 우리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입장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들어봤습니다. 친딸을 살해해 복역 중인 70대 남성이 가족들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남은 아들들을 죽여달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친딸을 살해한 아버지, 참 입에 담기도 끔찍한데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으면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좀 엄벌해 쳐달라고
서명까지 한 모양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이게 부산 사상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 친딸을 살해를 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네. 74살, 74살의 남성이 그 폭력배를 동원을 해서 네.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을 한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친딸 살해한 것도 변호사님 기가 막힌데 가족들은 왜 협박했다는가요? 네. 원래 가족들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 남성,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들이 2명 있었고요. 네. 그리고 딸이 1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녀 이남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과거에 이 남성이 교사였다고 하고요. 네. 퇴직을 하고 나서는 그 오락기 제작 업체를 운영을 해서 네. 또 큰 돈을 벌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 아내가 가출을 하게 됐고요. 네. 아내를 수소문하던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친딸이 이제 입국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불똥이 네. 친딸에게 튄 겁니다. 딸이 이제 미국에서 넘어와서 내가 볼 때 모든 것은 아빠가 엄마인데 옛날 때부터 많이 폭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집을 나간 것이 아니냐. 모든 원인은 아빠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에 딸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남성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를 장기간 동안 그 폭행을 행사를 했었고, 네. 그리고 또 가족을 죽인 만큼 또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부도 17년의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내가 이 복역 중인 남성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서 이 가족들한테 복수를 할까요? 이 영화에서 자주 봤던 장면 같기도 한데요. 이 동료 수감자가 있었는데 이 동료 수감자를 통해서 이 폭력배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개받은 폭력배에게 이 1,900만 원을 전달을 하면서 이 가족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복수 방법이 그 어떤 거였냐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이제 상점들에게 그 업체에 미성년자를 보내서 술집 같은데 미성년자를 보내가지고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또 신고를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를 먹게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며느리가 있는 학교에 폭력배를 보내서 며느리가 있는 학교에도 폭력배를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내서 지금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런 문신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겁박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복수를 지금 꾀했던 것 같습니다. 천금을 받고 미성년자 작업을 시킨 거죠. 상습 포기서 내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 2번인가 그렇게 했고요. 문자로 이제 좀 몇 번 대박을 한 게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아들에 대해서는 살해를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큰 아들에 대해서는 큰 원수라는 뜻으로 대수라고 칭을 했고 또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작은 원수라는 뜻으로 소수라고 칭을 했고요. 교통사고나 우발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살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교도소 재소자가 외부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접촉이 가능합니까? 이거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실제로 이 건달들과 한 2달 동안 주고받은 서신이 370여 통 정도였다고 편지가 합니다. 370여 통을 주고받았네요. 네. 그리고 형 집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수용자들이 받는 편지 또 나가는 편지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권 문제 때문에 검열을 못하게 지금은 되어 있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열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이건 교도소에 이게 이 나쁜 사람 집어넣어놨는데도 이제 계속 이렇게 흉측한 일을 꾸미니까 이거 가족들 안심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을까요? 네, 지금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가족들이 교도소에다가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도소에서는 이 현행법의 문제를 들어서 이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주지를 않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남성분에 의해서 이런 보복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부랴부랴 이 교도소에서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신 검열을 하고 녹화 접견을 하겠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차원적으로 지금 우리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리 상담 지원이라든지. 네, 현재 이 남성은 살인죄로 17년의 형기 중에서 7년을 살았고 지금 10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살인죄와 별개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특별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받을 수도 있네요. 네, 보복 범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자기나 남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 또는 고발을 했다, 아니면 유리한 자료를 제공을 했다, 아니면 유가족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아주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뿐만이 아니라 이걸 사주받았던 분들도 이런 목적으로 범죄를 했다면 똑같이 이렇게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짓고 못 사는 세상, 인과응보란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고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